네, 12월 6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7% 내렸고 S&P 500은 0.8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92% 떨어져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섹터별로는 11개 섹터 중에 8개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1.8% 내렸고 테크놀로지 1.7%, 금융이 1.5%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섹터는 1.4% 올랐고 유틸리티도 1%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와 고용시장 개선으로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식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1만 명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 57만 3천 명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4.2%로 하락한 것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반영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여행, 항공, 레저 관련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큐사인은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42%나 급락을 했고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다는 소식에 DTC 주가는 22.2%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6.4%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변동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4일 42,6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49,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1.2% 올랐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0.4% 내려서 배럴당 66.3달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bp 내려서 1.356%이고 지난 9월 23일 이후의 최저입니다. 관련된 코멘트는 잠시 후에 들어볼 거고요. 달러 인덱스는 96.2로 강보합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4.2원 오른 1180.1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채권과 크레딧, 대체투자와 원자재, 그리고 FX, 국내외 산업기업 리포트 등 총 10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관련해서 픽스 인컴 위클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코멘트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12월 FOMC 직전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코멘트가 없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많은 의견들이 표현이 된 거고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하겠다고 밝혔고요.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블라드 총재 역시도 고용지표 굉장히 좋다. 내년도 금리 인상 본인인 금리 인상을 보고 있다는 전망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파적 연준에 대한 우려가 금리의 상승 재료였다면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금리 인상 우려랑 장기 금리 하락이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전형적으로 레이트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이제 금리 올리면 경기 망가진다. 뭐 이런 우려들이 나타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언제도 나오냐면 금리 인상 우려를 이제 진지하게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할 때도 정책 실패 우려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직 금리 인상을 시작할 정도로 경기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벌써 논의하네. 그럼 경기가 내년에 망가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베팅이 들어오는데 뭐 지금뿐만 아니라 6월 FOMC 때도 그랬습니다. 6월 FOMC에서도 이제 막 델타 변이가 미국으로 들어와서 CDC가 지정한 게 6월 말이니까 6월부터 델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도 6월 FOMC 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시작하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은 2022년이지만 6월 FOMC에서 처음으로 23년 금리 인상이 점도표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델타랑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가 맞물리면서 금리가 급락했어요. 그런데 지금과 그때 굉장히 좀 다른 특기할 만한 게 6월 FOMC에서 장기 금리 빠질 때는 S&P 대비 나스닥의 상대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나스닥은 절대 수준으로도 금리 빠질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나스닥 역시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데요. 이처럼 나스닥의 상대 성과 차이가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6월 FOMC 직후에는 연준의 긴축보다는 델타 변이가 조금 더 무서웠다. 즉 코로나 국면의 어떤 반복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미크론 이슈보다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오히려 핵심이다. 지금은 바이러스보다는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무서운 국면이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진짜로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진짜 올릴까? 두 번째로는 진짜 이게 레이트 사이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쭉 이어질 수 있냐죠. 레이트 사이클처럼 이어지면 진짜 말 그대로 연준 금리 인상하고 장기금리 더 빠지면서 투텐 역전되고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질문이 핵심인데 첫 번째로는 여전히 저희는 내년도 금리 인상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연준은 실현된 물가보다 기대 물가를 관리하는데요. 이미 연준이 흔히 말하는 말로만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말만 했어도 5년이랑 10년 BEI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42bp, 30bp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미 긴축 효과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선물 투텐 스프레드 1년 후 투텐이 이미 20bp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내년도에 금리 인상하면 아마도 미국은 실제로 그 정책 실패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연준은 기대 인플레가 충분히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겁박을 하겠지만 테이퍼링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기대 인플레가 빠지고 나면은 딱히 금리 인상을 현실화할 근거는 없다. 연준은 아마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겁박은 해도 실제 인상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어떻게 갈 거냐인데 저희는 기존의 연간 전망에서 4분기에는 경기 개선 플러스 긴축 우려 맞물리면서 금리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10년 1.70까지 가면서 그렇게 가다가 사실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면서 경기 불확실한데 금리 올리면 일단은 장기채 사서 대응한다. 이런 논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투텐 스프레드가 레이트 사이클이었던 2018년도 상반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플래트닝 베팅의 실익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과 같은 걸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 그럼 결국 오미크론 이슈가 해소되고 나면 여전히 기대 인플레 빠지고 성장에 대한 패턴이 올라오면서 실질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미뤄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상황이 뭐 델타 변이보다는 좀 더 뭐 약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델타 변이보다 좀 더 확산되고 좀 더 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라도 연준은 뭐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같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스탠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한 스탠스인 거죠.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가 영원히 올라가서 실제 인플레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시장을 겁박하는 형태의 스탠스를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미크론 이슈가 터져서 수요가 빠지는 속도도 어쨌든 빠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발 둔화 압력도 커져서 인플레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할 게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전략을 유지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연준이 지금 이 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오미크론 때문도 아니고 백신 때문도 아니고 시장에 과도하게 높아진 기대 물가를 낮추려는 시도라고 보고요. 실제로 겁박을 통해서 기대 물가가 낮아지든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의 영향이 델타보다 훨씬 더 커져서 수요가 급락하면서 기대 인플레가 빠지든 일단은 모든 핵심 기준은 오미크론 확산세도 아니고 백신 접종률도 아니고 기대 인플레가 지금처럼 충분하게 더 내려온다. 그럼 사실 연준은 지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어떤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변동성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결국은 골디락스로 가기 위한 어떤 조정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용권님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보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대 인플레가 잡히고 나서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어쨌든 연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기대 관리를 위한 연준의 어떤 조금 강한 어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 시차를 두고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15년과 좀 유사한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금리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위클리 소버린 위클리입니다.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장기 금리는 전부 다 하락했고요. 단기 금리는 미국은 오르고 유럽 등등은 단기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우려는 지금 확산은 계속되는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요 한 1주 2주 동안 뭐가 그 무어 연구소라든가 또 뭐 WHO라든가 정확한 어떤 표현이 나올 때까지는 뭐 확실한 게 없는 상황에서 확산이 계속되니까 이 두려움으로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는, 그래서 장기 금리는 계속 하락해 왔고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 정도를 보는데, 단기 금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들, 그러니까 뭐 좀 고용 좀 나쁘게 좀 나오긴 해도 실업률도 내려갔고 하니 긴축 계속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기 금리는 상승했고, 유럽 쪽에 특히 독일 쪽 이럴 때는 단기 금리도 같이 많이 빠진 거는 지금 뭐 긴축이나 이런 것들 유럽에서 할 생각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들은 경기 둔화,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더 확산되면 경기 둔화 부담 더 높아지겠죠.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부담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오면서 경기 침체 빠져버렸고요. 멕시코도 지금 1분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이런 부담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보다 먼저 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크레딧 발표 전에 먼저 외부 일정 때문에 원자재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원자재 위클리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의 원자재 시장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74% 하락률로 마감을 했고요. 예, 역시나 남아공발 코로나19 우려변이 오미크론 공포가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 북미 지역까지 확산이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변동성을 좀 연장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금속과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을 보였었는데,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에다가 11월 미국 고용지표 부진까지 더해진 안전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보합에 마감을 했던 이유는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그런 여건 속에서도 재고 감소세 그리고 현물과 선물 간의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타이트한 수급 전망과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를 해주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유가가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고점 대비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단기 바닥을 좀 확인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도 오펙 플러스가 하루 평균 40만 배럴 증산 기조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이 성명서상에 The meeting remains in session이라고 하는 괴 상태이고 필요시 즉각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를 하면서 유가 하방 경직성 방어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고 했던 미국도 최근 유가 하락 이후에 전략적 비축유 매각 시기를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점차 단기 바닥을 잡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남아공 연구팀의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험자산 전반의 변동성에 원자재 시장도 좀 동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봉쇄보다는 백신 추가 접종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는데, 미국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재차 경제활동 정상화를 반영하게 될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변동성을 일으켰던 원자재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바이 더 딥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1분기까지 에너지 섹터 중심의 원자재 시장의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천연가스 가격, 헨리 허브 기준의 천연가스 가격은 일부 후퇴하기는
하락하기는 했지만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 수준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은 겨울철 11월 이후부터 3월까지 겨울철 난방 수요 자체가 에너지 섹터의 수요 전망을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내년도 1분기까지만큼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좀 비중 확대 전략을 강구하시는 게 좀 옳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 산업금속 쪽에서 저가 매수 기회 말씀을 주셨고 또 주말 동안에 보면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변동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물론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귀금속 가격에 대한 어떤 시각 변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을까요? 가상화폐랑 사실상 금 가격을 대체재라고 사실상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의 대표적인 특징이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라고 보면 제가 판단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안전자산의 기능은 전혀 없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지난주에 금 가격이 오르고 가상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빠졌던 이유는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은 좀 안전자산의 장세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반영한 안전자산의 장세 때문에 금 가격이 추세 상승할 거냐라고 보면 안전자산 선호는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세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금 가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인버스 ETF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자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시 크레딧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국내하고 글로벌 크레딧 위클리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최성종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국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여전체 확대폭이 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요. 이에 따라서 크레딧 투자 심리도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인데요. 신용 스프레드는 당분간 확대 압력이 있겠지만 이미 높아진 스프레드 수준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확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상위 등급의 회사채, 여전체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이어서 글로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오미크론 우려변이 지정 그리고 각국의 봉쇄 조치 강화에 큰 폭으로 확대됐던 글로벌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일부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신용 스프레드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요. 이번 주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지난 금요일 저녁에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국 헝다그룹이 공식적으로 디폴트 위기 상황을 공시하면서요. 디폴트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고 있고 중국 당국도 경착륙 대비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채권 교환에 실패한 카이자그룹과 함께 중국 하이힐드 채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신흥국 크레딧에 대한 경계감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헝다그룹의 그 채무 보증 의무 못할 수 있다라는 거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국내에서는 금융위원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 만기 연장 내년 3월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영향이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내년 3월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제도뿐만이 아니라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했던 모든 지원 제도들이 지금 내년도 3월 말로 모두 지금 기한 만기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한 연장들이 완료가 되게 된다면 이후에 연착륙 방안들을 제시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자산 건전성 지금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보고서입니다.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했는데 권하민 연구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주말에 이제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가 됐고요. 현재 바이든 정부의 두 번째 환율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이제 지난 정권, 트럼프 정권 때랑 비교해서 좀 많이 이제 유화적이고 온건적인 태도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영향력도 이제 좀 많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엔 좀 기준이 변경이 됐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 이제 검토 대상 교역국과 대미 흑자 규모에 이제 상품 교역만 포함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서비스 교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가 대규모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상품 수지에서 적자 보고 서비스 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제 서비스 교역이 반영되면서 교역국들은 인위적인 통화가치 평가 절하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뒷페이지 그림 4번을 보시면 일단 전체 교역 흑자 대비 국가별로 이제 서비스 적자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좀 요건이 완화된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이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대만, 주요 아시아 신흥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향력 자체가 지난 트럼프 정권 때랑은 비교할 수 없게 이제 좀 많이 옅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실 크게 이제 시장이나 어떤 가격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 발표할 텐데요. 글로벌 리츠 위클리입니다. 홍지환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리츠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87% 빠졌고요. 주요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지수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지금 특수형과 산업용, 유통물류센터 비중이 높은 미국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기록을 했고요. 맨 오른쪽에 섹터별로 보시면은 약간 지금 주택이나 아니면은 오피스, 리테일, 호텔 같이 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 반대로 좀 언택트 쪽으로 이제 가 있는 산업용이라든지 특수용, 스토리지, 주택은 지금 좀 상승을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가지고 온 거는 미국 헬스케어 리츠고요. 저희가 연간 전망 때 헬스케어 리츠에 대해서 확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세부적인 섹터로는 노인 주거 시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노인 주거 시설, 시니어 하우징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림 3번을 좀 봐주시면 코로나 사태 직후에는 사실 노인 주거 시설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실이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보시면 실제로 이제 순 입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노인 주거 시설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2018년도까지 노인 주거 시설의 가장 큰 우려는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 코로나 직후에 가파르게 공급 물량이 내려오면서 이러한 부담들도 좀 줄어들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림 5번 보시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미국 인구에서 가장 큰 지금 세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까지 전체 인구의 한 12%가 고령화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목들 봐주시면 그림 6번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헬스케어 종목들 가운데 노인 주거 시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웰타워 지금 저희 MP에 편입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 가량 지금 배당금을 깎은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런 배당금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JYP 엔터테인먼트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59,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산정 기준 시점을 2022년으로 변경했고 그리고 최근 투자처를 봤을 때 향후 메타버스 및 NFT 관련 신사업 전개 가능성 높다는 점 고려해서 멀티플을 40배로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합니다. 콘서트 재개에 따른 수혜 그리고 신인 데뷔를 통한 중장기 동력이 커질 예정입니다.
2022년에 지금 현재 확정된 콘서트는 미주 5번을 포함한 트와이스 콘서트, 그리고 니주의 경우에 일본 돔 콘서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티켓 및 MD 매출의 대폭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한 2022년에는 세 팀의 신인이 데뷔할 것입니다. 중장기적 성장 동력 여기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중국 및 일본을 통해서 이제 보이그룹의, 그러니까 니주 버전의 보이그룹이 추가적으로 데뷔할 예정입니다. 2022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콘서트랑 신인 론칭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포커스해 보실 부분은 니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투어 계획이 있는데 11월 발매된 정규 앨범 초동 판매량이 트와이스의 돔 투어 직전 초동과 유사합니다. 이렇다라고 봤을 때 일단 니주만으로 콘서트에서 약 매출은 110억 원, 영업이익으로는 30억 원 정도의 효과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그룹 2팀과 걸그룹 1팀이 있는데 2월에 데뷔할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데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뷔 전 싱글 한정판 선주 물량이 6만 장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EP 물량은 10만 장이기 때문에 데뷔 즉시 수익에 기여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기대해 볼 만하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602억 원, 영업이익 176억 원으로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트와이스의 3회 국내 콘서트가 예정돼 있고 이제 모든 라인업 신보 발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후실적 이어나갈 거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 조정 이유하고 그다음에 타겟 멀티플 40배 이렇게 주셨는데 비교 기업하고 같이 보면 어떤 수준인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주가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왔는데요. 이유는 일단 NFT 관련해 가지고 좀 급하게 올랐던 부분을 이제 좀 돌이킨 바도 있고, 동시에 오미크론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콘서트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우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엔터 3사 모두 내년도 콘서트 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콘서트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 했을 때 이게 아예 취소가 되는 방향보다는 지금부터는 약간 늦춰지더라도 내년에 계획된 횟수는 다 채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멀티플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40배를 드렸고, 기본적으로 이제 엔터 3사의 12months forward PER의 이제 3개년 에버리지가 3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 NFT와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사업으로 성장성이 높아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30%를 부여를 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이브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경쟁사들도 멀티플을 40배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피어 멀티플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성화인텍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동성화인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 조선업체들의 LNG선 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LNG선 핵심 기자재인 가스 본행제 수요도 올해부터 좀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인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좀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년 만에 수주 잔고가 0.7년치에서 2.7년치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실제 매출 규모도 1.5배 늘어서 결과적으로는 수주 잔고 규모가 4년 만에 3.3배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현재 올해 4분기에도 조선업체들의 LNG선 수주가 강세를 나타낸 바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자재를 발주하기 시작하는 내년 1, 2분기에 계속 신규 수주잔고 유입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성화인텍이 LNG선 발주 강세에 따른 수혜주라고 보면서 동시에 수소 관련된 가스 저장 기술을 새로운 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이익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3년에 순연금 재무구조로 돌아섭니다. 동성화인텍이 경쟁사 대비 불리한 점이 재무구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이면 순연금 상태로 들어서면서 재무구조에 대한 취약점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조선 기자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냐. 실제로 동성하이텍이 그간을 보면 자본시장에서 여러 가지 조달 방법을 통해 좀 친화적으로 이렇게 자본을 조달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새로운 확장 정책이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존 목표 주가 15,000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입니다. 조철군 연구원. 네, 저희가 중국 태양광 웨이퍼 기업들이 빠르면 올해 연말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 경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 이러한 행동들이 이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30일 중국 1위 태양광 웨이퍼 기업인 윤기실리콘이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웨이퍼 단가를 최대 10% 인하했는데요. 2위 기업인 중환반도체도 웨이퍼 단가를 6에서 12%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높은 모듈 단가로 인해서 전방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인데요. 중국 내 공격적인 웨이퍼 생산 능력 확장으로 인해서 웨이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직 계열화를 완료한 선두 기업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가격 경쟁은 폴리실리콘 수급 완화와 함께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모듈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 전방 산업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내 태양광 설치 규모는 연초 기대했던 60기가보다 훨씬 낮은 약 50기가와트에도 겨우 미치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과 웨이퍼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모듈 단가 하락이 힘입어서 내년에는 2020년 중국 태양광 수요는 약 70에서 80기가와트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 수요 부진과 가격 경쟁에 따른 주가 조정은 오히려 주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기실리콘의 경우에는 생산한 웨이퍼의 약 70%를 자체 사용하기 때문에 웨이퍼 가격 심화에 따른 웨이퍼 부분의 수익성 악화는 모듈 부분 수익성 개선으로 대부분 상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웨이퍼 단가 하락과 함께 다운스트림 기업들의 수익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관심 기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